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라이벌에 돌아온 느낌이 들죠?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나요, 고향은? 네, 그럼요.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살이 좀 붙으셨나요? 다들 명절 지나고, 네. 네. 저도 살이 좀 쪘거든요. 네. 예. 살이 쪄서 큰일 났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예. 볼이 통통하게 살 오른 게 보이지, 눈에? 짐승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길었어요. 광해군과 임목대비. 예. 중간에 저희가 공개방송 하느라고. 공개방송 하나, 특집방송 하나. 그러니까요. 예. 본의 아니게 좀 오래 갔는데, 저는 그래도 연휴 기간에 광해, 왕이 된 남자를 TV에서 해줘가지고, 다행히 봤습니다. 좋은 영화죠. 잘 만들었어. 예. 아니, 영화를 평론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좋은 영화였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얘기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예. 자, 오늘 광해군과 임목대비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귀 쫑긋 세워주시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이 작가님,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은 하세요? 그럼요. 기억하는데, 방금 우리 시간이 마포스퀘어 2부 아닙니까? 네. 1부에서 전화통화한 사람, 길경식 이사죠? 네. 그 양반 목소리 원래 이렇게 좋았나?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얼굴은 잘 모르겠고. 야, 목소리가, 평상시 저랑 대화할 때랑 다른 것 같은데, 너무 까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 저랑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항상 이 톤이었습니까? 예. 저도 참. 저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반달눈 웃음으로, 예. 일단, 얼굴은 그렇고, 이 목소리는 닮고 싶네요.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이 하이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거, 잘 자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 아니, 한번 해봐요. 안 된다니까. 잘 자! 아니, 지난번에 네. TV조선 돼지 앵커 흉내 내실 때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 좀 계속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돼지 앵커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너무 똑같았다니까요. 예. 그 양반 명예훼손을 고소하지 않을까 걱정이네. 자기를 돼지라고 불렀다고. 우리는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이름 몰라요, 사실. 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저분인가? 이러고, 수치도 딱 보면 봤습니다. 알아. 자, 얘기해 주시죠. 예, 2주 전까지 했는데요. 거의 아마 그때, 광해가 실각하는 그 장면까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차례 쿠데타, 징후로 한 20여 30여 차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대똥이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무시했었죠. 무시한 강해는 결국엔 1623년 4월 11일 김자점, 이기, 이갈, 심기원, 최명길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실각을 하고 맙니다. 아주 쉽게 정말 병력의 수도 얼마 안 됐었거든요.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아주 작은 병력으로 쉽게 성문을 열었다. 그러는 성 안에서도 협조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15년 동안 재위를 했단 말이죠, 왕으로서. 네. 너무 쉽게 무너진 거 아닌가. 물론 중간중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15년 동안 그래도 왕으로 살았는데 쉽게 무너질 수 있나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가 가려지면 그거 참 총명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 장막에 가려지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쿠데타는 사실은 5.16 쿠데타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5.16 쿠데타도 병력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병력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내부의 어떤 암투 이런 문제,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주 작은 병력으로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 쿠데타 이후에 광해의 뒤를 이은 사람이 선조의 선자이자 광해의 조카인 인조가 되겠습니다. 인조, 네. 선조의 첫 손자 되겠죠. 선조의 손자. 발음이 좀 그렇네. 이 반정 세력들은 반정은 명목으로, 원래 이 쿠데타를 하려면요, 명목이 있어야 돼요. 그 명목을 뭘로 삼았냐면, 임목대비 폐위, 또 영창군과 임해군을 죽인 것, 광해군이. 그래서 이에 대한 폐륜 행위를 삼았죠. 폐모살죄가 첫 번째 명목이었고, 두 번째 명목은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준 명나라를 섬기지 않고, 오랑캐인 청나라와 친하게 지냈다, 광해가.
즉 제조지은, 이 제조지은을 외면했다는 그런 이유,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조지은이라는 것은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명나라에게. 그런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또 여기다가 또 더해진 게 뭐냐면 광해 정권의 부도덕성,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그 후대가 기록한 사실이기 때문에 광해 정권의 부도덕성과 실정은 이거는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원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다 역사서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한나라당이 했었던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한나라당이 그때 노무현 탄핵하면서 명목을 들었던 게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권의 측근들 그때 뭐 많았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최도술 최도술 씨. 왜 자꾸 난 노독술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도 친일파 얘기를 했더니. 입에 네. 뺐네. 그런, 측근들의 어떤, 부도덕함. 그 다음 그런 거 얘기했었고. 근데 참, 그래요. 저희가요, 그 정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지 그 당시에도 참 기가 찼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거, 실정,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경제가 파탄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중립을 어겼다는 그거였었는데, 말이 안 되죠. 일단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만들어낸 말이고요. 정권이 부도덕하다. 그러면 부도덕한 사람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감옥 갔잖아요, 결국 최도술 씨.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실정을 했으면요, 다음 정권에서 심판하면 돼. 안 뽑아주면 되잖아요. 그 집단을. 그런데 이거를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1년 넘었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야당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했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그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졌던 이 나라 주류 세력,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같이 손잡고 탄핵했으니까 그 주류 세력들이 고졸 출신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류 세력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조 반정도 마찬가지죠. 주류 세력들의 반란.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북인들이 원래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북인들이 이 광해 정권에서 등용되고 이렇게 되니까 서인 남인들이 몰락하고 이 서인 남인들이 결국은 이걸 뒤엎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 쿠데타 이후에 광해 때의 광해군 정권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인들에게 처절한 피해 복수를 감행하는데요. 죽은 사람만 한 40여 명이 넘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다 처참한 참형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숙청된 자는 200명이 넘을 정도로 네. 아마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잔혹한 숙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엄청난 피해 보복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은 광해군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탕평책을 좀 펴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아서 사실은 반대파의 어떤 원한을 좀 키운 면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인조가 그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행한 게 사실은 광해군을 보면서 자칫하면은 본인도 그렇죠.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나도 반대파 숙청을 미적미적하다가는 적골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나중에 인조가 했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봐도 아마 계속해서 아마 머릿속에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자기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 내내 19년간 장기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만 늘 자신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래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 씨에게 그만한 견제를 했었고 자기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었고 다들 군부에 대한 걱정을 늘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거는 YS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YS가 집권하자마자 하나회를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후한을 없애버렸다. 네, 저는 그 외에 이 시간에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정말 궁금한 게, 이 작가님은 별로 제가 봤을 때 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 대통령 왜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바꿔보려고요. 만인이 잘 사는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사실은 그랬거든요. 조봉암 선생이 네. 죽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1%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고 나는 만인이 잘 사는 나라라고 했다가 이승만을 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이 그런 정권 아닙니까? 정말 특정 계층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가 아니고 DJ나 무현영처럼 만인을 위한 만인 행복한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테고 흔들어 될 텐데. 그렇겠죠. 뭐. 예. 그거 다 이기실. 지금부터 그래서 예. 이런 악플들 오면 아주 기쁘게 맞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안 흔들리려고 그런 거. 근데 사실 좀 안타깝죠. 그 DJ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DJ는 진보적 정치가는 아니죠. 보수주의 정치가인데 그래도 그 양반이 시장주의를 신봉한 사람 아니었는데 뭐 IMF 체제였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대량 해고라든가 뭐 이런 비정규직 양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대단히 좀 그 양반이 좀 태평성 때 정권을 잡았으면 훨씬 더 잘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그 노무현 집권할 때는 방금 문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그 반대 공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뚫기가 노무현 같은 사람이 쉽지 않았죠. 너무 심성이 여리고 고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원래 있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일제하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늘 있는 건데요. 늘 본인이 당하면요. 그게 고통이 엄청나다고요. 그렇겠죠. 아니 그거야 사실은 본인을 공격 안 하니까 주위를 치고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겨내야겠죠. 예, 아니 지금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이겨내시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피곤하게 들리신다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예. 이 작가님 피곤하신 것 같다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네요. 예. 원래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에요. 밤에 쌩쌩해지기 때문에. 아우 저희가 시간대를 괜히 옮겼어요. 예, 이 시간이 훨씬 청취율이 높아서 옮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시간이 청취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많은 직장에 다니시는 회사원 여러분들께서 상사 모르게 귀에다 이어폰을 꽂으시고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와, 그럼 직장인의 마음 나중에 대통령 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그게. 어머, 아니 어디 들어가서 직장인 생활을 좀 해보시든지요. 못합니다. 바로 한 달 만에 잘립니다 바로. 우리는 직장 상사의 그 부당함, 우리는 그거 참을 수가 없거든. 바로 우리 대들거든. 그래서 제가 힘들었는데 군 생활 힘들겠습니다. 매일 맞고 말이죠. 너무 힘들어요. 매일, 사실 군대를 다녀본 분은 아시겠지만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거든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명령을 움직이는 동네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후임들 말로 괴롭히고 안 때리고. 쉴 새 없이 말로. 잠자는 옆에서 계속 쉴 새 없이 말하고. 그래. 예. 더 악랄해. 얘기 계속 할게요. 예. 그렇게 엄청난 숙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정권이 이제 서인과 남인이 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인이 제1당, 남인이 제2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인조가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권이 강화된 시대가 아니군요, 이때는. 이제 신권이 강화된 시대였으니까. 이 양반들이 왕을 만들어줬는데 뭐 자기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늘 뒤가 서늘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죠. 자, 이 집권을 한 이 사람들은 광해군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비난하면서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명나라와 친해지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이죠. 숭명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명나라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하면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외교 정책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명나라는 지는 해였는데. 그러니까 광해군이 사실 중립외교 굉장히 잘 유지해오고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결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형제정을 맺자는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한 조선이거든요. 결국엔 삼전도의 굴욕. 우리 흔히 굴욕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굴욕이 아니고 개굴욕이죠. 엄청난 굴욕을 당했는데. 예. 이 삼전도의 굴욕 8년 뒤인 1644년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 당시에 조선의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관료들이 얼마나 미래를 못 내다봤냐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웃긴 건요. 명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의 고귀한 선비들 끝까지 명나라를 숭상합니다. 망한 적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명나라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요. 내부로부터 부패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내부로 부패하고 또 황간 정치가 판을 치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매간매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무너진 나라에 대해서 우리 조선은 4대주의를 다 한 겁니다. 이러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중국한테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주한 중국 대사와 정무 참사관이 스티븐슨 주한 미국 대사와 나눈 대화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천하이 주한 중국 대사관 정무 참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한국의, 여기서 한국은 그냥 코리아입니다. 노스, 사우스도 아니고 그냥 코리아. 코리아의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뭔 예를 들었냐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한 지 100년이 지난 뒤에도 코리아는 명나라 왕실에 조공을 보내고 명나라의 풍습과 전통을 고수했다. 작은 나라인 한국은 변화에 굴복하면 망한다는 공포 때문에 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때 움츠러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비밀 대화에서. 얼마나 부끄러워. 아니 중국을 대표하는 정무 참사관이 주한 미 대사한테 한국을 아주 얕잡아보는 그것도 과거의 정치 역사에 예를 들면서 비난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사대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비난하는. 한국 사람도 바보 아니냐 이거지. 망해 없어진 나라한테도 망해서 없어진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 왕실 조공을 보내는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작은 나라 한국이 나오죠. 작은 나라. 이거는 북한이 왜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원래 한국은 그런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건데 여기서 노스 코리아라고 단정 안 하고 그냥 코리아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남한도 비난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이라면은 뭐 금쪽같이 받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바마의 그 아시아 방문을 두고 한국 방문을 꼭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가스통 할아버지들께서 늘 성조기 달고 나가잖아요. 나가셔가지고 막 그러고 계시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 미국에 대한 일방적 사대 그것도 문제고요. 옛날 80년대 우리 운동권들 무슨 콜라가 미국의 무슨 앞잡 이런 거 그래 콜라 마시면 안 된다고 미제 똥물이니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 역사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봐가지고 말이죠. 같은 나라를 대하는데. 문제인데,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과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중국 대사가 참사관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없어지니까 왕실의 조공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 선비들이 청나라를 배척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대놓고 무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통받는 건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렇죠. 예. 몰래 사당 짓고 국내에서도 몰래 명나라를 위한 사당 막 짓고 그랬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게요.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호란, 정묘호란 당하면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에 사람, 위정자들이 잘못한 어떤 정책을 하나 잘못 피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더 웃긴 거는 명나라가 망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랑 연관이 된 게 있습니다. 명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황간 정치가 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위충현이죠. 황간 위충현. 이 양반이 국정을 왕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악행을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명의 기운이 급속도로 기울었다. 이 위충현 때문에 기울어졌는데 이거 하면 우리도 참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황간. 이거 황간 지금 대통령한테 우리 위임을 받았는지 뭔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조심해서. 예. 지금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갑자기 공안 정치로 바뀌고 말이죠. 공포 정치로 바뀌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름도 말 안 했습니다. 이걸 결국에 이 황간 위충현은 자살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자살했다는 얘기죠. 위충이 자살했다. 예. 그분이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쿠데타를 한 세력들이 아까 명분으로 제조지연을 내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따르지 않았다. 그런 거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명나라는요, 광해군을 물러나게 하고 인조를 옹립한 이 인조 반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웃긴 거지. 아니, 우리는 인조 반정해갖고, 명나라, 황제, 잘 보세요.
광해군이 막 중리배교한다 까불거렸죠.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요 명나라 황제폐하 만세만 외칠 겁니다. 이랬는데 명나라에서 웃기지 마. 광해군 폐위하면 안 돼. 다시 올려 이랬다고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 그러니까 정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명나라 그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명나라는 인조 반정을 혁명이 아닌 찬으로 봤습니다. 쿠데타로 본 거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고 더 나아가서요. 광해군을 다시 복위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의 병사를 출두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신하들 사이에 붙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한 거냐. 이렇게밖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광해의 중리외교가 당사국인 명나라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광해군의 중리외교는 후금을 청나라를 더 이렇게 받쳐주는 거라고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명나라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광해군을 다시 옹립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거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오히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나라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해군의 중리병을 더 비판했다. 엄청나게 비난하고 이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발목 잡고 모욕 주고 너 그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랑 비교하면 DJ가 노벨상 받았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다들 위대한 정치인, 혁명가, 이 목숨을 바쳐서 민주화 투쟁한 그런 만델라와 동급 인사. 그래서 만델라도 노벨상 받고 대중경 노벨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주고 샀다 그랬으니까 돈 주고 샀네 뭐 그러면서 노벨위원회에다가 편지하고 전화하고 김대중한테 노벨상 주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있었으니까 정말 만약에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델라를 그런 식으로 욕하고 만약에 전 세계 그런 식으로 자국민들이 욕을 하고 뭐 투서를 보내고 그랬다면. 이제 외국인인 우리가 봤을 때 쟤네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야, 저 나라는 그래서 후지국 소리 들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야, 거죠. 너네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아직도 흑백 차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얘기예요. 아니 뭐 사실 일본이나 주변국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면 저 나라 이상한 나라라고. 참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 안에.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 명나라가 언제 그 인조를 인정했냐면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2년 만에 인정합니다. 끈질기게 우리 조선에서 요구했죠. 왕이 좀 책봉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 2년 만에 왕에 대한 책봉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는 2년 동안 반대하던 인조 책봉을 왜 결국 승낙했나? 이건 이제 명나라가 이의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금의 기세가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근데 후금이 뭘 두려워했냐면요. 조선의 수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나라는 수군이 없거든. 아, 그러네요. 예. 이게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약해요, 수군이. 그런데 우리 수군은 임진왜란에서 거의 아주 대승의 활약을 우리 순신이 형이 순신이 형이 친하신가요? 순신이 형 좀 알아요. 예. 들을 때마다 그 형 소리는 참 놀라워요. 순신이 형이 23세인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수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금도 알거든. 순신이 형의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한 명예, 승전보 다 들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금이 두려워하는 조선 수군을 후금과의 싸움에서 이용하려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우리 치면 우리는 조선을 이용해서 니네 뒤를 칠 거야 수군으로. 까볼래? 이렇게 가지고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광해가 하려고 했던 신리외교 이거를 광해가 한 게 아니고 명나라가 과실을 다 따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대로 배웠네요. 예. 그러니까요. 참나.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뭐냐면요. 기울어져가는 명나라의 그 썩은 동아줄 그걸 잡느라고 신생 떠오르는 신흥 강국 이 후금과의 신리외교를 놓쳤다. 결국 이것은 결과가 삼전도의 굴욕과 이 백성들이 오랑캐의 발 아래 짓밟히는 참상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정자들 잘못된 정책 얼마나 나쁜 결과를 낳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저 지금 순간적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인재들이 많이 나는 땅인데라고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인재가 많이 나는 것과 정치 상황은 별로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깨달음을 얻었네요. 인재는 많이 나는 게 맞죠. 인재는 예, 많이 나는데 그것과 정치 상황은 다른 거죠. 예, 다른 차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위민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고 스스로를 위하는 정책을 펴니까 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흔히 지금 이 나라를 움직였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졸업하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네. 그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거 인정해야지. 근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베푼 게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용해 버렸으니까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이. 왜냐하면요 그렇게 공부시킬 때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너 큰 사람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가 아니고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너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그 말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고졸 출신의 2명의 대통령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어떻게 이 작가님은 대졸이야? 아, 그래요? 다시 어떻게 빠꾸 시킬까요? 빠꾸 시킬 수도 없네, 이거. 예, 아쉽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난지 그걸 네. 한번 살펴봅시다. 1627년 3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겠네요. 딱 이맘때쯤 되겠습니다. 지금 음력 1월 한 4일 됐나요? 그러니까 딱 이맘때쯤 되겠네요. 인조 5년에 후금 홍따이지는 누르하치의 아들입니다. 이대왕이라고 했죠. 후금의 청나라에. 홍따이지는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 구실이 이거였습니다.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구실을 내어주고 참. 광해군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일도 없었겠죠. 후금이 쳐들어오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그럼 광해군 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인조 반정 탓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광해군이 계속 있었으면. 그러니까. 왕을 저지겠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보일러 또 아민에게 군사 3만을 내주어서 조선을 침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인이라고 일어났는데, 이괄의 난은 뭐냐면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왜 이제, 사람들한테 파일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1등 공신이, 2등 공신이, 3등 공신인데. 근데 이 괄이, 자기는 엄청나게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떡고물을 많이 못 얻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방 주력 부대를 이끌고 난을 그렇습니다. 일으켜서 변방의 수비에 허점이 많이 생기게 되죠. 네. 이 괄의 난이 결국은, 이 괄의 난이 진압당하는데, 여기 패잔병들 있지 않습니까?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칩니다. 후금으로 도망쳐가지고, 후금, 한테 가가지고, 조선은 우리가,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 그리고 광해군 패인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명분을 후금한테 제공한 점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조선을 침입했는데, 3월 11일 날, 그러니까, 침략한 지 열흘 만이죠. 열흘 만에 평양을 함락시켰다. 이건 그냥 걸어와도 되는 거예요. 걸어와도 열흘 걸립니다. 그냥 걸어왔던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힘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방비가 전혀 되지 않은. 웃긴 거지 이게. 뭐 하셨죠? 광해군은? 뭐 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셨죠? 이따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때 광해군이 대도 않게 또 군걸 축조한다고. 참 그래서 그 영민했던 광해가 사라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했냔 말이야. 우리 군대 말이야. 그동안 엄청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대가 80년대부터 북한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 투자해서 뭐 했냐 말이야. 지금 한마디 해주셔야지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국방부 관계자들이 말이야.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리랑 북한이랑 1대1로 싸우면 진다 이따고 소리를 하고 말이죠. 나는 뭐 했냐 말이야. 이거 하실 때가 되게 울컥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꾸 누구 생각이 나서. 네. 우리 군대를 우리 힘으로서 지휘할 수 없는 군대로 만들어 놓고 말이지. 뻑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저 성적이 달고 그런 거 하고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조는 그 뒷날인 3월 12일 날 강화도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나라가 이처럼 항상 활약하는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의병들이 맹 활약하게 됩니다. 광군은 쓸모가 없고요. 의병들이 맹 활약을 했는데 의병들의 이 맹 활약과 또 명나라가 또 뒤에 후금의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가 언제 또 자신의 뒤를 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화친을 하게 되죠. 이제 후금과 조선이 화친을 하게 되는데 이로써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되겠다. 네. 정묘약조죠.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지만 명에 대한 사대에는 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랍니까? 얄팍한 명분론이 또다시 발휘된
그런 이야기겠죠. 그 조선시대 내내 그 명분론을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사대부들이. 네.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실릴은 뒷구멍에 처박아 놓고 자꾸 명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 속에 진리가 다 있는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명분론이 어떻게 발휘 됐냐면요, 청나라의 홍따이지가 조선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이 사신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랑캐 발발구에 집합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따오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황제,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겠죠. 청나라 황제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이 홍따이지에게 배려하지 않았다, 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계속 청나라를 자극합니다. 자극하고 숙명 배금 정책을 여전히 실시하니까 이에 열받은 청나라가 1636년 12월 2일 정묘호란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10만 군사로 조선을 침략했다. 아까는 3만이었는데 이번엔 10만 10만 병자호란. 그렇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로 다시 조선을 침략했다. 이것이 이제 병자호란이겠죠. 네. 처음에는 강화도로 피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도 강화도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강화도로 자꾸 가냐면 바다를 무서워한다면서요. 바다를 네. 무서워해. 우리는 수군이 있어. 이렇게 해서 자꾸 강화도로 가려고 그럽니다. 강화도로 피난 갈 계획을 세웠으나 이 정묘호란, 이 청나라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뭔가를 배워야 돼.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늘 역사에서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잘못을 되풀이한다는 점이 참 바보 같은 건데, 청나라는 이 정묘호란한테 배웠어. 저 새끼들 툭 하면 강화도로 가네. 오케이. 그래서 미리 강화도로 갈 그 뭐라 그럽니까? 피난로? 이걸 막았었던 겁니다. 못 가지 뭐. 그래서 들어간 게 그 남한산성 아니에요. 똑똑하다. 이거는 바보 아니면 누구 아는 거예요. 예. 이번 지방선거도 지금 야권에서 계속 이제 연대는 안 된다, 연대는 필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역사에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96년 총선을 생각하면요, 절대 이런 연대는 필패다라는 말 못합니다. 그때 우리 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회의, 대중형이 정경은 됐다 복귀해서 만든 국민회의가 있었고, 그거 반대해서. 그때도 새정치 국민회의였어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는 늘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새정치 나올 거예요. 이 작가님은 쓰지 마요, 그 말. 새시대 새연합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대한 민주당이 있었죠. 네. 그 야권이 이렇게 딱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로구 선거 봅시다. 신한국당에서는 이명박이 나왔죠. 국민회의에서는 이종찬. 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그래서 어떻게 이명박이 그냥 어부지로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를 무슨 빅 지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랬고 혼잡 지었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랬는데 이명박이 아주 간단하게 이겨버렸어요. 왜? 딱 반으로 갈렸거든. 노무현과 이종찬으로. 근데 당시 서울에 DJ가 국민회의가 참패를 했는데요. 원래 DJ는요, DJ 서울 불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DJ 서울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불패란 말이 나지. 딱 한 번 졌어. 언제? 바로 이때입니다.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이때 신한국당이 거의 다 쓸어갔거든요. 왜? 야권이 이렇게 분열했으니까. 지금 지방선거, 야권 분열하면요, 전라남북도 광주, 딱 3개만 남고, 전부 다 뺏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역사에서부터 배워야 된다. 지금 아직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예. 그래도 국민들은 한 가닥 희망. 저는 아까 이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만약에 국민들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중국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았다면 의병을 일으키기는커녕 정말 어서 옵시오 하고 내줘야 되지 않을까. 내주고도 남지 않았을까. 그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예, 그래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각 당이 그렇게 연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끝까지 야권 연대를 바라는 마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마음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한 번 더 저는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계속 연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대로 바꾸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틈말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걔네들 명분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참나 내가 윤여준 안철수 명분 세워주려다가 틈말람 떠드는 거라니까. 들어주세요. 이 작가가 이렇게 변방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이 작가의 존재를 아시나요? 네.
알아주세요. 네, 예. 이렇게 명분 세워주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 그 또 하나의 약속처럼 네. EJ 팬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분 만들어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참 진짜 삶이 피곤하네요. 내가 이제까지 명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진짜 피곤해. 이제 피곤해. 아니, 근데 지금은 그 안철수 신당 세력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명분 안 한다. 그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이걸 끝까지 가면 안 되겠지. 그렇죠. 윤여준이 바보도 아니고 그럴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윤여준이 책사로 들어간 이상, 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응답하는 속도가 달라졌어. 윤여준 씨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느렸거든요. 항상 늦었어, 타이밍이. 다 지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철수 씨가. 그런데 윤여준 들어가서 팍팍팍 타이밍이 빨라졌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그 윤여준의 말빨이 먹힐 것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떨궈지긴 합니다만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네. 예, 윤여준 씨가 옛날에 또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많이 당했죠. 예, 그러니까요. 많이 당했는데 그때는 한나라당의 실세들한테 당한 거고 지금의 안철수 신당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양반들 지금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뭐 어때요? 참나 내가 내 입 갖고 말하는데 괜찮아요. 사실인 걸 이제 예. 다른 데서 안 불러주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론해야 되지. 근데 아까 남한산성으로 이제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학습을 한 거지. 역사에서 학습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야권은 청나라보다도 못한. 와, 진짜 심한 욕이다. 네. 남한산성에서 이제 항성을 하게 되는데, 오래 못했습니다. 2달도 채 못했습니다, 항성. 45일 만에 항복. 네, 한 45일, 50일 정도 됐을 겁니다만. 근데 이 인조의, 결국은 왜 그러냐면, 이 인조의 두 아들은 결국은, 강화도로 갔거든요. 네. 공림대군과 인평대군. 강화도로 들어갔는데, 예상과 달리 말이죠. 청군이 강화도에서 싸움을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홍타이지가 예상외로 거길 쳐들어갔어. 우습게 본 거지, 우리나라를. 결국에는, 이 인조의 아들을 인질로 잡게 되는 거죠. 인질로, 당시에 신료들, 또 백성들 다 인질로 잡았으니까, 인질로 잡고 강화를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전쟁 2달도 안 된 1637년 1월 30일 날, 남한산성문을 인조가 열고 나가서 삼전도에서, 항복의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삼전도는 지금 남한산성이니까, 잠실? 그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홍따이지는 높은 단상에 앉아서, 인조에게 3개 구고두의 예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개 구고두의 이 방식은요, 소위 말하는 이 괴의 명령을 듣고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인데, 3개니까 3번 무릎을 꿇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고두 하면 한번 절하고, 2고두 하면 또 절하고, 그런 겁니다. 네. 그 찌짤찌다님께서 지금 송파구 삼전동이 그곳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써주셨어요. 맞네요. 그리고 3고도 하면 또 한 번 찍는, 이렇게 호령에 따라서 양손을 땅에 댄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을 3차례 하고, 일어나라는 호령에 따라 일어선다. 정말 굴욕이지, 굴욕. 조선의 국왕이 말이죠. 청나라 왕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쪼는 이와 같은 굴욕적인 행동을 3회 반복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인조는 자기 자신은요. 이거는 절대 항복이 아니다. 난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 졌지만 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예, 지금 현재 경상도에 계시는 그분. 네. 예. 밥은 먹고 다니냐고, 이제 계속 밥 먹었냐고 말씀하신 그분. 예. 기자들의 질문에 자꾸 기자들 밥 챙겨주시던 그분이요. 예. 제가 요즘 모래시계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드라마를요? 네. 일부러 다시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모래시계를 못 봤어요. 나도 못 봤는데. 네, 제가 왜 못 봤냐면요. 네. 안 나왔어, 우리 지방에. 당시 모래시계는 서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SBS. 예, 맞아요. 서울 경기만 나왔거든요. 근데 틈만 나면 모래시계가 난리야. 지방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못 봐서 그걸 비디오로 빌려봤거든요. 이게 축약시켜서. 모래시계 몇 부지? 굉장히 긴 부자 이거를 축약시켜서 테이프 2개로 비디오방에서 빌려본 거 있었어요. 그걸로 봐가지고 언젠가 내가 한번 이거 전체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틈만 나면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봤어요. 마지막 회만 남겨두고 있는데. 야, 정말 잘 만든 드라마고. 지금 봐도, 그러니까 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게 1994년도 작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도 20년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 봐도 훌륭한 작품이다. 또 우리 현대사를 올곧이 드러냈어요. 삼천교육대라든가, 또 그 신민당 습격 사건이라든가, 그대로 광주 민주항쟁이라든가, 이거
그 드라마에 다 나와 있거든요. 1994년이면 저 대학 다닐 때인데 저는 왜 못 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관심이 없었나요? 연애하느라고? 아니, 전 대학 때 연애를 한 적은 없어요. 예. 참 재미없게 살았구만. 그때 데모가 많았나? 데모는 많았던 것 같고. 예. 근데 너무 지금 아마 다시 그런 드라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드라마 나오지 않을 텐데 정말 객관적으로 잘 재미있게 잘 그렸다. 현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생각하는데 더 내가 웃긴 거는 거기 5.18 항쟁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거기에서 결국 아들을 이제 사망한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 역할이 김울동 씨가 있더라고. 그런 양반이시 지금 세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웃기지 그 검사 모래시계에서 검사 역할 박상원 씨. 네. 그 양반도 새누리당 빠돌이니까 이게 뭐 이 드라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 이 모래시계 일을 하냐면요. 당시 이 박상원 씨가 맡았던 그 정의로운 검사. 이 모래시계 정의로운 검사가 홍준표였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 작가님 그거 진짜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와주테이프 박쥐들 제가 저의 걸작 와주테이프 박쥐들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이런 건 맞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어릴 적 그걸 모티브로 따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검사 시절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홍준표의 아버지가 되게 좀 고지식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당한 어떤 일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 홍준표가 이걸 느껴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잘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는 맞는데, 딱 거기까지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나요? 많죠. 꼭 그분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어요? 그거는 아마 극본을 쓴 송진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홍준표 씨랑. 그러다 그 모티브는 거기서 나왔지만은 그 검사 시절 이야기는 전혀 과장됐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홍준표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참 이 네. 드라마 하나가 야망의 세월인가 뭐 그것 때문에 야망의 세월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 게 아나운서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물어봐요. 아나운서들이 실제 저렇게 사냐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변호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를 할 드라마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여러분, 기황우는요, 그냥 영웅도, 그냥 그런 거고요.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랑, 이건 현실이랑 역사적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웅화 시킨 드라마들은 현실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청나라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짓밟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왕이 삼전도에 굴욕을 하고 이제 많은 여성들 또 많은 남자들이 청나라에 끌려갔죠. 포로로 네. 끌려가고 다 끌려갔는데 여성들은 공녀라 그럽니다. 청나라에 바치는 겁니다. 바쳐서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 환양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손가락질 받고 이랬는데 이거 나라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기황후도 공녀로 간 거예요. 네. 공녀로 이제 원나라로 간 건데 거기 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또 악행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을 왜 거기로 끌려간 건 정말 잘못된 거지. 역사적 비극인 거죠. 명성황후가 일제 낭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은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영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늘 말씀하시지만 비극적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렇게 그 비극적인 죽음에 의해서 이렇게 높여지거나 또는 삶 전체가 어떻게 좋게 포장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그럼요. 거죠. 예,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조는 절대 항복이 아니라 항복이 아니고 이건 뭐 우리 저 MB가 MB 가각께서 자기가 말이지 회사를 BBK를 만들었다 말해놓고는 말이지. 나경원 씨가 주어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갈까? 거기서, 주어가 없다고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배워야죠. 주어 없이 말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곡화가 아센 거지. 뭐 배워가지고 그따위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진짜, 참 판사 출신한 사람이. 네. 자, 이때 그 병자호란 때는 청과 군신의 의를 맺게 되고요. 사실 그 앞에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였거든요. 형제 딱 군신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건데, 이건 네. 아니, 근데, 이 인조가 항복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는 항복이 아니고, 그냥 성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성에서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나는 성에서 나왔을 뿐이다. 이 말을 앞으로 써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정축하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삼전도의 고록을요, 다른 말로 정축하성이라고 그래요. 정축년에 하성, 성에서 나왔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아니, 꼴에 이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건데, 항복이 아닌데 말이죠. 남의 나라 왕한테 이 말을 3번이나 찍었습니까? 아유,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남의 나라 왕한테 찍은 것도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군신의 예를, 이러면서 한 9가지 정도? 9가지 정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조치, 조약? 뭐 이런 걸 맺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군신의 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나라의 연원을 폐하고 관계를 끊고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을 내어놓겠다. 이런 얘기했고. 또 이거 이제 세 번째가, 이것도 굴욕인데, 조선 왕의 장자, 제2자 및 여러 대신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효종 같은 사람이 이제 청나라로 인질로 떠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북벌론을 이야기했었죠. 네. 여기서 또 슬픈 세자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네. 예.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성절,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생일이나 또 각종 명절 이럴 때 명나라 예의를 따라라 이런 얘기였고, 또 명나라 칠 때 청나라에서 야 니네 군대 보내 그러면 이거 어기지 마라.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계가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야 군대 파견해 그러면 파견해야 되지. 뭐 이거는 뭐 노무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파병하고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민들이 군인들이 끌려간 거고. 월남전도 마찬가지죠. 월남전도 뭔 명분이 있습니까, 그걸.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우리 참 고귀한 군인들이 다 목숨을 잃고, 그 대가로, 박정희, 또 그 일파들은 배를 두드리고 호위하시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그렇게요.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이 수출하고요. 월남전으로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죽음의 대가로, 그 수많은 사실 아픔의 대가로, 박정희 시대의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혼자만의 그 시대가 참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기억이 돼서는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게 네. 세뇌죠, 뭐 세뇌. 지금 북한 이북에 가서 김일성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요. 다 세뇌 당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는 사람 많아요, 북한 주민들도. 자기들끼리 몰래. 근데 김일성은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건 다 세뇌 당한 거죠, 뭐. 박정희 시대 때도 아마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렸는데 아직도 이승만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국부래잖아요, 국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정묘호란 때도 그랬고요.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나섰습니다. 우리가 뭐, 인조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인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를 꿋꿋이 버텨온 거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기억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주목할 거는요. 내외 제신과 혼연을 맺어 화호를 굳게 할 것 이랬습니다. 이래서 우리 뭐 공주들 또 일반 백성들이 많이 가서 청나라 사람들을 하고 혼인하고 애 낳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게 많았었죠. 아까 환양년 얘기했습니다. 환양년은요. 청나라에 끌려가서 임신해서 돌아온 사람도 많았거든.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돼. 우리가 다들 민족, 자부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과연 그럴 거라 생각, 우리가 워낙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과연 그럴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요거도 먹겠네. 또, 성을 신축하거나 성벽을 수축하지 말 것.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중국이나 일본 가도 성 축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또, 유명한 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이 없어. 이게 뭐 6.25 때 파괴,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성이 없었어. 이렇게 청나라에서 성을 짓지 말라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 축조 기술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일본에 대단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집 문화. 우리 집이 사실 옛날에 무슨 초가집 그거, 온돌 문화도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일본이나 또 중국의 집보다는 대단히 일반 백성들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단히 어려웠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이런 축조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 9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까지 이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것은 역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지키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인조가 들어서면서 광해군이 했던 걸 모든 걸 반대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MB가 들어서자마자 노무현 했던 건 무조건 반대하고, 노무현 했어? 그거 안 돼. 다 이러잖아요. 그건 뒤엎은 건데, 이런 똑같은 짓을 해가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 백성들이 비참한 삶이 영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뭐, 이때는요,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해와서 그렇게,
저 진짜 얘기 안 할래요. 아니 왜 자꾸 반복되죠? 반복 안 하려고 우리 역사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계속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쨌든 3년의 구력을 느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우리 세 방송을 하면 3번에 걸쳐서 광해군과 인목대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보면요. 인목대비는 결국은 아까 여기에 인조 반정 일어나고 나서 거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쿠데타 세력에게 이용당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명분을 쿠데타를 하려면 명분을 내서야 되는데 그 명분이 어떤 인목대비였고 인목대비는 그걸 이용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복수심이 있었으니까 자기 동물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든 인목대비는 서인의 일족으로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 때를 기다리며 와신상담했지 않았냐. 그 대장보다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냐 싶고 또 인목대비가 유폐 직전 광해군과 협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장면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 머리를 베어서 표를 보이니 대군을 데려다가 아무렇게나 처치하고 아버님과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이 뭔 말입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가 죽여도 된다. 다만 우리 아버지랑 남동생들은 살려달라. 이 얘기, 자기 아들을 죽여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어린 아들이 갖고는 훗날을 도모할 수 없어. 다만 우리 친정 아버지, 또 오빠들, 남동생들은 얼마든지 이 신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대단히 큰 기회가 있었던 여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을 죽으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겠죠. 와. 이런 게 있었고. 한편, 광해군은요, 과도한 궁궐 축조로 민심을 이반시킵니다. 여러 가지 광해군이 잘못된 점이 많았었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옥사, 엄청난 옥사가 광해시대에 일어났으니까 그런 옥사도 있었고 또 폐륜행위도 있었습니다만 이 민심을 이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도한 궁궐 축조다. 광해군 시절에 중건된 궁만 4개였는데 당시 이 4곳의 궁을 건설하면서 나라 재정의 20% 이상을 궁궐 축조에 사용합니다. 거의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봐야겠죠. 이건 뭡니까? 결국은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전쟁할 때 백성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던 그 왕자는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총망했던 왕이.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눈과 귀가 흐려져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인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S밴들만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작가님 비슷하시잖아요. 조금만 영모의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진압해버리고 바로 밟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 이런 거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저기 지구상에 있는 EJ 댓글 내가 다 봅니다. 저희들 댓글 싹 다 보는데. 그러니까 온갖 비난도 제가 거기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내 주위의 애들은 내가 독재로 다스리지만 그런 걸 온갖 비난글을 다 보면서 이런 잘못은 좀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 다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건 개구라고. 대통령이 댓글을 보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연맹위로서. 그러니까 악플과 네. 정당한 비판적인 댓글은 구분을 하셔야죠. 예. 악플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대는 거잖아요. 예. 욕설하고. 그렇죠. 예. 인신공격하고. 그 정도 구별할 머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비판적 댓글에 대해서 본인이 눈과 귀가 열려 있다.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과도한 궁궐 축조로 민심은 이반됐고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매간매직이라든가 비리가 창궐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던 초기의 광해군, 그 백성들과 같이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 광해군이 이미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수탈하기 이르렀다. MB 생각이 나네요. 과도한 토목공사. 과도한 토목공사로 MB는 자기 배를 두드린 그런. 그분 요즘 그 자전거 타고 잘 다니시는 자기가 만든 길 자랑하면서. 이제 즐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진짜요? 그럼요. 박근혜 인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지방선거 이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지지 떨어지죠.
뭐부터 하겠어요? MB부터 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가? 그럼요. 그런데 MB가 카드를 쥐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MB를 쉽게 못 건드립니다. 뭔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로 터뜨려서 자포하시기를 둘 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MB에 대한 BBK라든가 이런 거요. 가장 많이 이 MB에 대한 비리를 갖고 있는 게 친박 쪽입니다. 이혜훈 씨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지고 있어요. 이혜훈 씨가 그 누구야? 김경준이 막 단독으로 만나고 그랬다니까요. 가장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터뜨리고 있냐? 마찬가지거든. MB가 대통령 하면서 박근혜 온갖 칩을 딱 카드를 쥐고 있잖아요. 까불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쪽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로 안 건드리자. 자기들이 이득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건드려줘야지. 그렇죠.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야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가 이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가 살짝 MB를 건드려주고 MB가 열받아서 뭔가 터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해봐야지 지금. 이재희 수법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해군 초기에는 말이죠. 남인인 이원익, 이 양반이 영의정에 올라가기도 했고, 서인인 이양복이 좌의정에 임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탕평책,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랬고, 반대파들의 정치적 반대파들도 등용시키는 이런 걸 했는데. 네. 이후에는, 대북 세력이 오로지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 집권 초기에는요, 이 전후 복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그 당파를 초월한 그런 협력이 필요했었던데, 여기에 모두 뜻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만, 그 뒤에는 모든 실세, 쥐 틀어지는 게 대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정파가 모든 시세를 틀어지면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입법권과 행정권이 다 새누리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 분권을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넘어가면 정말 나라가 절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지방선거 많이 남았지 않았어요.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오니까 꼭 이거를 잘 해결했으면 바라고요. 광해군 30분까지 합시다. 빨리. 광해군 말년은 아주 비참했다. 폐위되고 이것저것 유배 다녔고, 그 아들은 그 탈출시도, 유리한시대에서는 탈출시도 하다가 네. 예. 죽고 말죠. 그리고 네. 그 며느리도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죽었고, 또 이 패비유 씨, 그러니까 광해군의 와이프죠. 패비유 씨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7년 만에 합병으로 죽는데, 정식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야사에서는 굶어 죽었다. 일부러 곡기를 끊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결국은 제주도까지 유배를 떠났는데, 나중에 계집종한테 늙은 영감이라는 그런 순환까지 당하면서 구박에 살다가 쓸쓸히 사망하고 말았다.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광해군과 임목대비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현대사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죠? 이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